제가 들려드릴 183번째 소설은요, 페터 한트케의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오스트리아 작가고요. 소설과 희곡을 썼어요. 작품이 엄청나게 많고 유럽의 유명한 문학상은 다 받았어요. 해마다 노벨상 후보로 올랐었고요. 드디어 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언어의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그에게는 전위적인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희곡이 그렇긴 하지만 그의 소설을 읽으면 아주 전위적이지만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희곡 관객모독 아닐까 해요. 페터 한트케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경제적인 결핍, 부모로부터의 결핍. 그의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어둡고 극단적이고 교도에 정착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터 한트케의 초기 작품은 실험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학은 아름답고 수려한 문체로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여 문학이나 신사실주의 문학에 익숙해 있던 작가나 독자, 비평가들로부터 비난도 받았고요. 동시에 새로운 문학 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실험적인 것에서 방향을 바꿔 나온 작품이 이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의 불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찬사와 공감을 받았어요. 이 소설은 페터 한트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소설은 주인공 블러흐의 며칠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의 내면적 상태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비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제프 블러흐. 그는 축구선수였고 한때 꽤 유명한 골키퍼였어요. 결혼을 한 적이 있었으나 헤어졌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후 건축 공사장에서 조립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10월 어느 날, 그날 아침 블러흐는 조금 늦게 출근을 했어요. 현장 감독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블러흐는 현장 감독의 눈빛이 자신을 해고하겠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는 바로 공사장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재래시장인 나시마르크트로 가서 노점 판매대에서 소세지를 사 먹고 극장에 갔어요.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저녁엔 밖에 나와 술을 먹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그는 호텔에 하루 더 묵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신문을 보다가 오후 늦게 축구 경기를 보았고 서부역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엔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처는 블러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젊은이 2명이 시비를 걸었고 그는 응수했지만 상대가 2명이어서 오히려 매를 맞았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또 보았고 나와서 아까 보았던 극장의 매표소 아가씨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동행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잠든 아가씨 옆에서 그는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변이 부담스러웠고 눈을 감으면 주변의 물건들을 표현할 단어들을 찾아야 하는 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아침에 그녀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관심사들에 블러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대화 방식은 블러흐가 어떤 말을 하면 그녀는 자신의 것으로 말했어요. 예를 들면 그가 축구선수 누구에 대해 말하면 여자는 그 사람과 친한 사이인 듯 말했고 자꾸 되물었어요. 또 자기 이야기에 그가 끼어드는 걸 싫어하면서도 그가 말할 땐 거침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나누는 대화가 불쾌했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월요일에는 대부분 출근들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에게 오늘 일하러 가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는 불쾌함이 도를 넘어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너무 세게 졸랐기 때문에 그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므로 공포심이 엄습했어요. 그녀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빠져나와 은행으로 가서
당자 계좌에 돈을 인출했고 돈이 부족할 듯하여 아직 새 것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환불했어요. 그리고 2개의 우승컵. 하나는 그의 팀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컵 대회에서 받은 우승컵과 기념품, 도구만 축구화. 그것들을 중고품 상가에 갖고 가서 흥정도 하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예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 헤르타가 남쪽 국경 지역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리로 가는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버스는 몇 번을 쉬었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국경 마을에 도착했어요. 정류장 옆에 있는 여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이틀 전에 동네에서 벙어리 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음 날 국경 부근에 있는 헤르타의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헤르타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블로우를 보자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블로우는 그녀의 여인숙에 묵을까 하고 왔지만 다른 곳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세관 초소를 지났는데 왠지 숨을 죽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해수욕장을 지나고 있을 때는 순경 2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들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블로우는 그들이 뭔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듯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표현하는 것 같았고 떠나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건 어떤 암시거나 조롱처럼 생각되었어요. 신문에 매표소 여직원이 살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은 여자 옆에 5센트짜리 미국 동전이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 동전은 블로흐의 것이었습니다. 블로흐는 들판을 가로질러 돌아다녔고 나무 등거리에 앉아 가진 돈을 세어보았어요. 주변 경치가 아치형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마치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쪽에 조그만 변전소와 우유가게가 있었고 2-3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블로흐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인숙 주인 헤르타는 남자친구가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주인이 남자친구에 대해 말하는 동안 블로흐는 화덕 주변에서 2번째로 놓여있는 조립용 유리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술을 셀 때 이부터 시작하는 버릇을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길을 횡단할 때 2번째 자동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거였는데 한 번은 그렇게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여주인에게 해주었으나 그녀는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들었어요. 여주인의 저녁 초대를 받아서 블로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어떤 부인이 목걸이에 달려있던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들 찾기 시작했고 블로흐만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잃어버린 물건이 발견자가 되고 싶어서 같이 찾았습니다. 보석이 집안에 없자 그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를 따라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얼마 후 집안에서 찾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았습니다. 읍으로 돌아와서 카페에 들어갔다가 카드놀이 하던 사람과 다투고 다른 카페로 갔습니다. 여관에서 먼동이 트기 직전에 잠에서 깼어요.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푹 꺼진 매트리스, 침대와 멀리 떨어진 옷장과 서랍장, 지나치게 높은 천장, 너무도 조용한 거리와 어두운 방 안. 그는 구역질이 났어요. 다음 날도 동네에서는 사라진 벙어리 여학생을 찾느라 어수선했습니다. 이발소에서 만난 2 여종원을 카페 현관에서 만났어요. 주점에 가서 한잔 하자고 했고 그녀들은 응했습니다. 그녀들은 이발소 근무에 힘든 것에 대해 말했는데 퇴근 후에는 말하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피곤하다고 했어요. 블로흐에게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었고 그는 축구 골키퍼였다고 다른 선수보다 골키퍼가 더 적극적이라고 말하자 그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축구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들과 대화하는 건 짜증이 났습니다. 블로흐가 무언가를 말하면 2 여자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블로흐가 골키퍼 시절에 경기하는 도중 부상을 당해 늑골이 골절된 적이 있다고 하자 그녀들은 얼마 전
여기 제재소에서 널빤지 더미가 쓰러져 목수 한 사람이 늑골 골절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블로프가 경기 중 입술이 찢어져 여러 번을 꿰맨 적이 있다고 하자 그녀들은 텔레비전에서 권투 시합을 보았는데 그 선수도 똑같이 찢어졌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는 프리킥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이 점점 부자연스럽고 모든 말에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실종된 벙어리 학생을 찾기 위해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말이 들렸고 순경이 동네를 자주 오고 갔습니다. 블로프는 개천위로 난 오솔길을 걷다가 발밑을 내려다보았는데 다음 순간 발밑을 흐르는 물속에서 어린아이의 시체를 보았어요. 그는 그대로 다시 길로 돌아 나왔습니다. 블로흐는 이곳의 모든 대상들이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듯 자신만이 사건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자기와는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관으로 가서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들지는 못했어요. 몸이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지만 곧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움직일 능력도 없이 퇴화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말없이 누워있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이자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스스로가 불쾌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자의식은 너무 강렬해서 온몸의 촉각이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매표소 여자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수사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짚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리에 두 사람의 순경이 건물로 집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블로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전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우편환으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자 전처는 어렵다고 했고 그가 만일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신은 곧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하자 전처는 침묵하고 있다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벙어리 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블로흐는 문구점에 들어가 그 지역의 여행자용 지도를 샀어요. 마을 밖으로 나와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지도에 표시된 곳들과 앞에 보이는 경치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풍경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어딘가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걷다가 달리다가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곳엔가 운동장이 있었는데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블로흐는 한참을 구경하다가 다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고 기차를 타기 위해 시간표를 본 후 막간에 영화를 보았어요. 영화관에서 만난 사람의 자동차를 얻어 타고 국경선 근처로 나왔습니다.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대부분의 월급날이어서 빈자리가 없었어요. 어딘가에 끼어 앉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의자를 끌어당겼고 블로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서 의자를 당긴 젊은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세해서 블로흐를 붙잡았고 그를 길거리로 끌고 나가 싸움을 벌였어요. 싸움이 끝난 후 블로흐는 술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모든 개체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피곤했고 피곤해질수록 모든 게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상들 가운데서도 마치 윤곽만 존재하는 듯 윤곽을 우선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처럼 단어로 파악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들었으며 점차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카페엔 어느덧 손님들이 다 나갔고 블로프만 남아있었습니다. 카페 여주인은 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가지러 갈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주인은 그의 말을 잘 들었고 그가 농담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한 세관원이 들어와서 여주인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블로흐도 가야 했으므로 우산을 하나 빌려 세관원과 같이 쓰고 출발했어요.
세관원은 최근에 좀 한가하다고 국경선 부근에 지뢰가 부설되면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세관원이 사는 공영 주택까지 걸어왔고 세관원은 지금까지 세를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으나 블로흐는 거절하고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방의 모든 것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의자가 침대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왼쪽에 있었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독서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밖으로 나와서 신문을 사보았는데 맵버서 여자 살인사건이 단서가 잡히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가 버스에서 주머니 동전을 잃었었는데 그걸 어떤 부인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게 미국 동전이었다고. 맵버서 여자의 시체 옆에 있던 동전이 미국 동전이었으니 관련성을 상당히 크게 보았어요. 여자의 남자친구가 살인사건이 나기 전날 여자를 데리러 갔을 때 극장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보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신문에는 부인의 진술에 따라 그려진 몽타주가 있었고 블로흐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신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벙어리 학생의 죽음은 집시와 상관없는 단순한 사고로 일단락되었어요. 블로흐는 밖으로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자신이 왜 쫓기듯이 이곳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걸 설명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들렸고 후보팀의 오픈게임에 이어 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로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좁은 경기장에서는 패스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옆 사람은 판매업을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블로흐는 공격수보다 선수가 향하는 골문에 선 골키퍼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판매업자는 공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골키퍼만 보는 건 어렵다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골문을 향해 슈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골키퍼를 보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 경기는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블로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골키퍼는 저쪽 선수가 어디로 찰 건지 숙고하고 선수도 골키퍼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건 선수 사이에서 계속되는 생각이라고, 공을 차기 위해 키커가 달려나오면 골키퍼는 무의식적으로 슈팅도 되기 전에 예상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고 키커는 침착하게 공을 차게 된다고, 그러니까 골키퍼에게는 한 줄기 지푸라기로 문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키커가 골키퍼의 두 손을 향해 공을 찼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블로흐. 정상적인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나서 그는 극장, 카페, 시장 등을 배회했어요. 그는 이미 전처와도 단절되었고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알던 여자가 있는 국경마을로 가는데요. 그 여정도 그에게는 딱히 거기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는 실직 때문에 불안했고요. 오늘 일하러 가지 않느냐는 한마디 말 때문에 살인을 한 후엔 골키퍼 블로흐의 불안은 살인자 블로흐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는 게 즐겁지 않았고 주변의 경치에 동화되지도 않았어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했고 모든 게 자신을 배척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직장이라는 질서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점점 사회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직장이 마치 사회의 전부인 것 같은 그 불안감을 공감할 수 있죠. 블로흐와 접점이 있었던 여자 판매원이나 세관원, 이발소 직원들, 여인숙의 여주인, 마지막에 블로흐와 동행했던 판매원, 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블로흐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건 현대사회에서 생존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밀려난 블로흐는 배회하고 남과 싸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메마른 현실이 그냥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블로흐는 문제가 좀 있었죠. 제때 출근하지 않았고요. 현장 감독의 눈빛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판단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신중하지 않았어요. 골키퍼를 보는 관중의 심리를 블로흐는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관중이 되어서 그 심리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었죠.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는 상황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규칙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경기 중 공에서 멀리 있는 골키퍼, 관중들은 봐야 할 걸 봐야 한다는 것, 페널티킥이 실행되면 골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그는 골키퍼였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의식의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합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블로흐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은 모두 같은 부류인 것을 키커나 골키퍼나 그걸 보는 관중이나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어 어느 날 의미 없는 눈빛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고 한 틈의 공간도 내주지 않을 때 일상은 멈춰버립니다. 암담한 현실, 지독한 경험에서 만나는 두려운 데자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반반으로만 놓을 수 있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총량의 법칙을 믿는 거죠. 이만큼 힘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좋은 쪽일 거다. 이런 믿음. 어쩌면 건강한 삶은 결국 내 안의 불안을 내보내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